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은혜입니다. 보수단체 엄마부대의 주옥순 대표가 독일까지 가서 소녀상 철거를 촉구한 일을 두고 국내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에는 이들의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하라는 댓글이 달리며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주옥순 씨의 원정 시위에 대해 독일 현지인들도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극우단체는 항해 집회를 열고 주옥순 씨 일행에게 독일어와 한국어로 집에 가, 더 배워라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 의사를 표출했다고 합니다. 국내 정치권 역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데요. 보수와 진보를 떠나 주옥순 씨 일행의 베를린 방문을 비판했습니다. 아픈 역사의 상처를 보듬기는커녕 오히려 해집는 일부 보수단체의 반이성적 시위는 영원히 사라져야겠습니다. 6월 28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구 위에서 우리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남편, 우리 손주, 우리 회사. 소중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토레스. 처음이지만 강력한 이끌림. 모험에 강한 대한민국 정통 SUV로 태어났다. 새롭게 쌍용 자동차답게 어드벤처러스 토레스. 지금 사전 계약 중. 관절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관절은 물론 뼈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관절을 튼튼하게, 관절은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지금 전화주세요. 1522-6688.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주거, 업무, 휴식의 경계를 지우다. 품격 높은 일상을 만나다. 시대를 앞선 공간 문화의 시작. 동탄 선납숲 공원을 품은 하이엔드 타워빌리지. 더챔버 라티파니. 7월 오픈 예정. 1533-5020. 더 퍼스트 한양. 6월 28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죠.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예천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죠. 곤충산업 거점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잠시 후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조익재 주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돼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친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영진의 쾌도난법. 생활 속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안영진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22 트렌드 중 하나가 바른 생활 루틴인데요. 그래서 직장인들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교육 열풍에 우리 많은 학생들 학원이나 과외 교습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원, 과외 교습 관련 분쟁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지난 방송과 관련해서 보충해 주실 것이 있다고요? 네, 지난주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다루면서 대통령 기록물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많은 언론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 관련 청와대 정보가 대통령 기록물이라서 공개를 못한다는 내용으로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좀 부정확한 보도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대통령 기록물법 제16조 제1항의 명문으로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만 이제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 중에 보호기간을 설정한 기록물의 경우에는 최장 15년 그리고 사생활의 경우에는 30년까지 비공개가 되고 이를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보다는 좁은 개념이고 명칭에서 차이가 있지요. 즉 서해 피살 공무원 관련 대통령 기록물은 문 대통령이 보호기간을 설정해서 즉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되었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경우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전제로 살펴보면요. 그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들이 관련 청와대 정보를 공개하라는 공개 청구를 해서 1심에서 일부 승소를 했는데 네. 이에 문정부가 불복해서 항소를 제기했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이 항소를 취하했는데요. 그래서 항소를 취하해서 원고 일부 승소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시 청와대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기록물이 이제 이관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기념관이니까 거기로 이관이 되었는 점이 있고, 네. 무엇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제 문 대통령께서 퇴임 전에 관련 대통령 기록물 상당 부분에 대해서 보호기간을 설정해 버렸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즉 관련 대통령 기록물의 보호기간이 지정되면은 이제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다음 날부터 그 보호기간이 시작되는데 현 시점에서는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해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서 비공개 정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좀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고 싶고요. 네. 여담으로 재미있는 소송 얘기를 말씀드리면요. 네. 한 시민이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2018년 1월 30일에 청와대에서 열린 차관급 회의에서 이제 먹은 도시락 가격과 업체 이름을 공개하라고 청구를 했죠. 네. 했는데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정부가 한 답변이 아주 기상천외합니다. 아니, 판결문에 따르면은 네. 이 도시락 관련 정보를 왜 공개를 못하느냐 했더니 대통령 비서실장이 답변이 공개되면 경호 문제로 인해 국가안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두 번째는 도시락 가격이 공개되면은 입찰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좀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유를 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도시락 관련 정보는 비공개하는 게 적법하다 이래 주장했죠. 그런데 이게 도시락 가격하고 업체 이름 공개에 대해서도 뭐 국가 안보, 업무의 공정한 수행 제외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처분을 보면서 이거는 좀 국가 안보라는 게 밀실 행정을 위한 정가의 보도처럼 쓰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점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네요. 공정한 수행을 위해서 좀 공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민 입장에서는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전부 국가 안보라고 하는데 좀 뭐랄까요, 민주화 인권을 위해서 참 이런 가치를 기반으로 집권한 정부에서 도시락 정보마저 국가안보로 공개 안 하는 거 보면서 이거 좀 내로남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렇다면 오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학원 이야기인데요. 학원의 경우는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 환불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저는 또 성격상 환불해 주세요 이런 말도 못해서 특히나 이런 경우 알아보지도 못했는데요. 요즘은 또 코로나 격리 조치를 받는 경우라던가 한 1, 2주 들어보니까 이건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만두고 싶다. 그런데 환불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고 또 조금 더 다니라. 이렇게 권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법적인 해결책이 있을까요? 네, 이 환불 문제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인데요. 그 18조 및 시행령 18조에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살펴보면 학원 교습을 받는 사람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격리 조치를 당한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그 반환을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격리 조치 전날까지 교습 받은 것을 이제 일할로 계산해서 나머지 부분은 학원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8번 교습을 하게 되는데 6번 교습받고 나머지는 코로나로 해서 그만두게 됐다면은 나머지 2번에 해당하는 액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내 마음이 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코로나가 아니라 일방적인 변심으로 그만 다닐 때는 조금 이제 규율이 다른데 첫 번째는 물론 교습을 시작하기 전에 그만뒀을 때는 교습이 전에 물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조금 다니다가 그만두는 경우에는 좀 법적 규율이 특별히 되고 있는데요. 즉 이제 한 달 기준으로 이제 교습을 시작하고 총 교습 시간의 3분의 1이 경과하기 이전까지 그만두면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딱 3분의 2에 해당하는 건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며칠을 하든가 그건 상관없고 3분의 1
경과 이전까지 그만두면은 네. 딱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액으로 돌려받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몇 번, 한 4번 정도 더 갔어요. 예, 그래서 뭐 3분의 1을 경과했고 2분의 1 경과 이전까지 네. 그렇게 다닌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딱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돌려받습니다. 그런 거군요. 예, 그러니까는 네, 얘기해 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총 교습 시간에 2분의 1이 경과해버리면은 네. 그만 다니더라도 못 돌려받는다는 거죠. 그게 법에 다 규율이 돼 있습니다. 규율이 다 돼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만약 홍길동 씨가 한 달에 20번 수업을 받기로 했는데 네. 10번 수업을 듣고 11번째 수업을 하기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면은 납부한 교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절반만 들었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절반을 넘어서 11번 들어버렸으면은 2분의 1 넘었기 때문에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제 교습 시작하기 전인지 3분의 1인지 2분의 1인지 따라서 그에 맞게 받을 수 있고 네. 2분의 1을 넘어버리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을 잘 하셔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날짜를 정확하게 잘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네.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데 학원에서 안 돌려주면, 근데 이게 만약에 수강료가 좀 적다, 뭐 10만 원 안쪽이다, 뭐 5만 원 안쪽이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소액이라서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구제 절차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교습료가 보통 한 달에 20만 원 한다 그러면 그걸로 네. 소송하자면 뭐 변호사를 선임하든 아니면 법무사를 좀 뭐 선임하든 간에 네. 이게 그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리죠.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도 있고 한국소비자원이 있고 학교소재지의 교육청도 있습니다. 네. 그럼 예를 들면 안동 같으면 안동교육지원청이 되겠죠.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게 법에 의해서 수강료로 환불해 주지 않으면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기타 행정적인 불이익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 점이 있기 때문에 학원 측에서도 요청했을 때 거부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네. 만약에 그렇다 하면은 이제 교육청에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또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게 좀 실효적이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또 번외로 궁금한 게 요즘은 이 인터넷 강의도 많이 듣잖아요. 온라인 교육도 많은데 온라인 교육을 듣다가 만약에 내가 철회를 했어요. 이럴 경우에도 이렇게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온라인 부분도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요즘? 네. 온라인 부분도 네. 이제 그 학원에서도 온라인 강의를 많이 하니까 네. 당연히 그 법의 규율을 받게 되는데 네. 유사하게 이제 해결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조금씩 다른데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면밀히 알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돼 있지 않다면 이제는 온라인 시대라서 이런 법정 제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결국 그 온라인이 학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학원법의 규율을 받으면 방금 말씀드린 거에 따라서 절차 진행하시면 되고 학원이 아니라면은 또 일반 절차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네. 그겁니다. 이제 결국 소송을 하게 되면은 꼭 알아보셔야 될 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 소송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농어민이라든지 뭐 한부모 가정 또는 일정 소득 이하의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소송을 또 진행해 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뭐 일단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서민의 입장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안동도 있고 예천도 있고 의성 뭐 이런 데 다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가까운 이제 뭐 지부나 지소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서민들은 법과는 거리가 멀고 싶은데 또 떼놓을 수 없는 게 우리 생활이 법과 많이 관련이 돼 있더라고요. 네네. 네, 오늘 학원비, 그러니까 수강료 돌려받을 수 있는가 요 얘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Amazing performance. 완전 멋져요. Oh my. 역시 한국 드라마. 음악부터 드라마까지 한국이 다 한다. 한옥 인테리어에 푹 빠졌어요. 집안은 당연히 IoT로 꽉 채웠죠.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한국이 다 한다. 대한민국 쇼트트랙 또 한 번 해냅니다. 양궁 대표팀 정말 대단합니다. 빠른 것부터 정확한 것까지 한국이 다 한다. 왜? 다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 한국이 다 한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예천군이 곤충산업 거점으로 조성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200억 원 확보했는데요. 경상북도는 예천군 지보면 매창리 일원에 곤충 양잠산업 거점단지를 조성합니다.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조익재 주무관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천군의 곤충산업 거점단지가 조성될 거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총 사업비가 200억 규모고요. 국비 1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5월에 저희 전국 단위로 공모 신청 후에 서면 그리고 현장 발표 평가를 단계별로 거쳐서 결과적으로 경북 예천군이 최종 사업지로 선정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간략하게 사업 내용을 말씀을 한번 드리면 거점단지 조성은 식품 기업과 연계해서 이제 식품 곤충 산업의 본격적인 육성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네. 이제 식용곤충에 방점을 두고 생산, 가공, 유통 전 분야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이제 시설이랑 장비를 직접화하는 사업입니다. 예천군이 선정된 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네, 물론 있습니다. 네. 곤충하면 예천이라고 다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네. 예천은 곤충 도시라는 지역 이미지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천군은 어느 지자체보다도 먼저 곤충 산업을 육성했고 기초 지자체 차원으로 곤충 연구소를 최초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계 곤충 엑스포를 개최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야말로 이제 국내에서는 곤충의 메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경북 내에서 가장 많은 곤충 농가가 있는 곳도 예천군이고요. 그래서 이처럼 이 곤충 도시라는 이 지역 이미지랑 기존의 곤충 농가의 생산 기반 이런 것들이 이번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데 크게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전국 유일 곤충 도시에 이제 국내 가장 큰 곤충 산업 분야의 가장 큰 대규모 사업인 이 곤충 산업 거점 단지가 조성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큰일을 해내신 것 같은데요. 곤충산업 거점단지가 예천군 지보면 매창리 일원에 조성이 될 예정이라고요. 이 단지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서게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식용곤충 원료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가공하고 유통하는 데 필요한 이제 시설들이 다 직접화 되게 되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팜 형태의 대량 생산 시설인 임대형 곤충 스마트 농장, 그리고 이제 표준 먹이원을 생산 보급하게 될 곤충 먹이원 보급센터, 그리고 생산된 곤충 원료를 식의약품 소재로 이제 가공할 수 있는 소재 가공센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총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는 혁신 지원센터, 이렇게 총 4가지 핵심 시설이 이제 들어서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체계화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서도 만약에 신청을 하면 이 곳에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앞으로? 다른 곳이라고 하시면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 예천 농가가 아니라 다른 지역의 농가에서 저도 곤충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고 요 전문 교육을 받고 싶어요. 저도 스마트 농장에 참여하고 싶어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 가능한가요, 혹시? 네, 일단 물론 지금 예천군에서 이 사업을 이제 시군비를 투입해서 조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천 군민 우선적으로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경북 전체 농가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와, 그러면 정말 예천군의 이 거점 단지가 조성이 되는 게 우리 경북 북부에서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단지 맞습니다. 주변에 그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도 조성할 계획이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농식품부 평가를 받을 때 많은 가산점을 받았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제 거점 단지가 조성되는 사업 부지 내에 도랑 예천군은 이 거점 단지뿐만 아니라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그리고 식물 공장, 그리고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 이런 첨단 농업 시설들을 직접화를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농업 분야의 새로운 특화 모델인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을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서게 되는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거점 단지나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이제 필요한 난방 에너지로 활용함으로써 이제 운용비도 절감하는 이런 연계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곤충산업 거점 단지에서 곤충을 생산하게 되면 이제 분변토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게 분변토가 지금 친환경 유기질 비료로 곽강을 받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재배되는 작물들의 천연 비료로 사용하면서 이제 농산물의 품질도 더 높이는 이런 각각의 사업들이 이제 선순환 체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곤충 산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농업의 질이 향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더 인기가 많을 것 같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이다. 이렇게 광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앞으로. 네네. 홍보 효과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사업의 목적이 이 곤충산업 구조 혁신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요 얘기도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목적 자체가 이제 현재 곤충산업 구조에서 이제 구조를 바꿔나가겠다, 혁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곤충산업 자체가 농가가 곤충을 사육하고 가공해서 자체 제품들을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산업의 구조 형태예요. 다시 말하자면 생산부터 최종 소비자한테 가는 제품까지 전부 다 이제 농가가 전담을 하는 거죠. 이제 근데 그러다 보니 제품의 전문성이 다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제 단순 가공품 형태, 획일화된 제품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좀 이렇게 비쌌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농가에서 시설까지 다 구축을 해서 만들어내다 보니 높은 단가도 판매에 원활하게 되는데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번 거점 단지가 이제 조성이 되게 되면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대량 생산 기반이 마련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원하는 식의약품 소재화를 완성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가는 생산에만 집중을 하고 가공이나 유통은 전문 기관이나 전문 기업이
이제 담당하게 됨으로써 이제 기존의 농가가 중심적으로 했던 그런 산업 구조를 분야별로 전문 주체가 그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이 거점단지의 말하는 이 구조적 혁신입니다. 네. 이 혁신이 잘 이루어지면 이제 소비자는 조금 더 저렴하게 곤충과 조금 더 친해지고 먹거리도 조금 더 다양화질 수도 있겠어요. 그렇다면 네, 식용곤충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식용곤충뿐만 아니라 곤충 산업 전체의 미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미 식용곤충 중심으로 이 곤충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슈화되고 있는 이 탄소 중립, 그리고 그린 바이오, 대체 식량. 현재 이 시대가 주요 키워드로 다루고 있던 것들이 모두 곤충 산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통 육류를 대체할 단백질원,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이나 의약품에 들어가는 이제 식의약품 소재로 곤충 산업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그 결정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식사류용 곤충에 대해서 대기업들의 투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에도 롯데그룹에서 이 식용곤충 산업에 직접 투자 100억 원을 하면서 이슈화가 됐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모두 미뤄봤을 때 곤충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2024년 완공이 목표라고 들었는데요. 이 곤충 산업 거점 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이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이야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최종적으로 2024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금년에는 기본 계획과 실시 설계를 이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잠깐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본사업 자체가 이제 현재 전문 기업들과 연계할 수 있는 원료의 생산 기반, 그다음에 기업이 원하는 곤충 소재화를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성공적으로 다 완공된 이후에는 전문 기업이 이제 연계해서 대량 소비를 이룸으로써 그에 따라 농가가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사업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이 곤충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소 부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근데 식용곤충은 고단백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혈전 개선 등의 다양한 효과가 계속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이 훌륭한 식품 원료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미 113개국 20억 명 이상이 먹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부터 번데기, 곰뱅이, 그리고 메뚜기 등 우리 식생활 습관에, 식생활 문화에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이 곤충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가져주시고 조금 친근하게 가깝게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건 번외 질문인데요. 우리 최익재 주무관님도 곤충을 드셔보셨을까요? 저는 굉장히 먹어본 지 오래됐습니다. 제일 맛있었던 곤충이 어떤 게 있을까요? 다 어느 정도 과자처럼 고소함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갈색 거절이 유충이 가장 식감이나 맛이 담백하면서 고소했던 것 같습니다. 이름이 그 고소에 맞나요, 혹시 갈색 거절이가? 네, 정식 명칭은 갈색 거절이고 애칭으로 이제 애칭으로 고소해라고 하는데 이름에서도 고소하기 때문에 고소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약간 이제 그게 길쭉한 모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무슨 깡 비슷한 느낌의 그런 느낌인데 맛이 이렇게 고소하군요. 저는 아직 못 먹어봤거든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고소회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저도 이렇게 먹어보고 우리 곤충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최익재 주무관 연결해서 곤충산업 거점으로 조성이 된다는 예천군의 소식 함께 나눠봤습니다. 구름 낀 하늘은 왠지 네가 살고 있는 나라일 것 같아서 창문들마저도 닫지 못하고 하루 종일 서성이며 있었지. 삶의 작은 문턱조차 쉽사리 넘지 못했던 너에게 나는 무슨 말이 하고파서였을까.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길 잃은 작은 새 한 마리가 하늘 향해 그리움 외칠 때 같이 놀던 어린 나무 한 그루 혼자 남게 되는 게 싫었지. 해져가는 넓은 들판 위에서 차가운 바람 불어도 들려오던 노래 내 곁에 없었지.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사 이슈를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지난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안양 소년원을 현장 점검하면서 흉포화하는 소년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촉법 소년. 법에서는 형사 미성년자라고 부른다죠. 오늘 이 촉법 소년 연령 하향에 관한 논쟁에 대해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든지 개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촉법 소년 이 개념부터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죠. 형법 구조에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네.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이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책임이 조각되어 방해해서 물리친다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책임을 물 수 없기 때문에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자라고 정의돼 있어요. 네. 물론 이제 형사 미성년자 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 범죄를 저지른 그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소년법상 소년인지 여부는 사실심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또 이제 형사 미성년자일지라도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최대 2년 이하의 소년 송치를 하는데 보완처분이기 때문에 전과 남지 않아요. 네. 또 이제 그 형사 미성년자가 범한 범죄도 범죄 피해자 보호법 소정에 구조 대상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이 정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현행법상 교화의 무게를 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무리 그런데 촉법소년 범죄라고 해도 민사상의 책임은 면제되는 게 아니죠? 예,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 뿐이지 민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형사 미성년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저질러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통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가 피해를 배상하죠.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남의 자동차 위에서 놀다가 차를 손괴시켰다. 차주한테 수리비를 부모가 물어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몇백만 원이고 고가 외제차량이 몇천만 원 됩니다. 그렇죠. 또 절도라든지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상에 소액 사기가 많답니다. 공동구매. 공동구매한다고 돈 모아놓고 튀는 거죠. 그렇죠. 이 역시 이 부모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보호자 부재로 배상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은 일단 이제 그 국가 구조 대상 범죄 피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로부터 구조는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촉법소년 말고 범법소년이라는 개념도 있다고요?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는요.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일 뿐만 아니라 소년법으로도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10살 미만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래서 촉법소년과 달리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처분도 내릴 수 없는데 이 경우를 범법소년이라고 합니다. 보통 다 알려지지 않아서 다들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범법소년이라도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안 될 뿐 학교선도위원회라든지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이제 사이버 문제의 경우에는 계정 삭제 조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촉법소년과 범법소년 차이가 있죠. 네, 그렇군요.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이제 범법소년이다. 네, 이런 개념도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촉법소년과 관련한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흉폭해진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가 한숨이 나왔습니다. 한숨이 나올 정도. 너무나 많은 그 흉측한 범죄가 많아서요. 일단 2015년 10월 달에 기억나실 거예요. 캣맘 사망 사건. 네. 길고양 집 지어주고 있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9살 A군과 11살 B군이 벽돌을 던진 바람에 한 사람은 사망하고 한 사람은 두개골이 함몰된 상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요. 중학생 8명이 훔친 차를 몰고 가다가 빠르게 달려온 승용차로 이 주행 중에 오토바이를 들이받아서 사망사고를 냈습니다. 그때 우송대학교 1학년 대학생이었는데 그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입학 전에 배달 아르바이트 마지막 갔다가 오면서 변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차량 운전자는 당시 14살이었습니다. 다른 7명의 친구들과 한 승용차에 한꺼번에 타고 있었던 거죠. 14살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진짜. 그렇죠 말입니다. 또 제주도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서는요. 10대 3명이 마트에서 150만 원어치의 담배를 훔쳐 달아났어요. CCTV가 있는데도 대놓고 얼굴 이렇게 드러내놓고 훔쳐갔어요. 왜냐? 스스로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된다는 걸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잡았다가 또 처벌이 안 돼서 풀어졌다. 열흘 후에 또 마트와 택시를 털고 사고 쳐서 또 잡히기도 했고요. 가장 황당한 경우는 광주에서 차를 훔친 뒤 80km 넘게 도망갔다가 경찰에 붙잡힌 촉법소년들이 있었는데 무면허 상태로 80km 운전한 거예요. 그런데 잡혔을 때 이런 말을 했대요.
저 촉법소년인데요. 그런데 막 해를 넘어가서 네. 촉법소년이 아니게 된 거예요. 14살이 넘어버린 거예요. 네. 자신은 그때 촉법소년인 줄 알고 범죄 처벌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나이를 착각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알고 이미 찾아보니까 40차례 넘게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살 미만이라고 알면서 이런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이런 어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네.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친구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될지도 궁금한데 우선 중요한 게 지금 촉법소년 범죄 현황이라고 할까요? 수치도 나와 있죠? 지금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절도, 강력범죄지 않습니까? 이걸 저질러서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35,390명입니다. 3,000명이 아니라 35,000명이에요? 이게 2017년부터 쭉 증가 추세라고 하고요. 이 연령대별로 보면 13살이 가장 높았다고 해요. 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다고 해요. 뭐 절도가 22,9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 폭력이 뒤를 이었고 또 가장 악질적인 범죄성을 보이는 강간추행도 1,90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살인은 9명이나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참 답답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다면 이 소년원 현황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포화 상태라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지금 전국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안양, 춘천, 제주까지 모두 10곳이 있는데 이 소년원은 특수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학교란 명칭을 써요. 교도소와는 좀 다르고 법무부 범죄 예방 정책국 관할이라서 형벌이 아니라 보호 처분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도 남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26제곱미터 한 8평쯤 되는 방에 4-5명이 같이 살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대 청소년들 4-5명이 그 좁은 방에서 새우잠을 자게 되니까 과밀을 하죠. 근데 그 안에 사운드박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일단은 범죄 예방 정책국에서도 이게 과밀 수용이다 해서 2인실 이하의 개별 호실에서 원생들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은 하고 있지만 역시 문제는 돈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리모델링 진행 중인 건 몇몇 곳이 있고 신축된 곳도 있긴 한데 문제는 역시 돈입니다. 돈이 들더라도 이 수용시설 확보도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정치권에서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2020년대 들어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준 연령을 13세로 낮추겠다 발표는 했는데 이 법 통과되는 문제인데 이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 주요 대선 후보들이 모두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이번에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부터 법무부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지금 만 12살 미만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안은 발의되는데 이게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해외 입법 사례도 살펴보고 국제적인 인식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데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고 유보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도 한번 살펴볼까요? 외국은 어떤가요? 외국 같은 경우 영국은 10살, 캐나다는 12세, 미국은 주별로 다 다릅니다. 6살부터 10살까지 다 다르고요. 대체적으로 영미법은 한국보다 좀 낮은 편이지만 독일 14세, 프랑스 13세대 한국과 비슷합니다. 그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도 뭐 연령이 낮다고 해서 꼭 강화되는 추세는 아니에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교정 프로그램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추세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14살 중학생이 연쇄살인 사건을 벌이면서 여론이 확산되면서 엄벌화 정책 그쪽으로 계속 추진 중이라고 얘기하고요. 세계 각국에서도 지금 소년범에 대한 형량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고 실제 형사처벌 연령이 낮은 국가도 존재하고요. 그런데 강화된 처벌로서 소년범죄 줄었다라는 것
줄었다 또는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아직 세계적으로도 분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1958년도에 제정되었거든요. 이 상황은 소년법의 수정 이거 정말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8년에 제정이 됐으면 이제 시대적인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 더 정확한 건 정말 더 미룰 수만은 없다는 거 이것도 다 기억을 해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론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깊이 생각할 문제라는 것은 다시 한번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까 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